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쏙쏙 한국사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전에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 관계, 조선시대의 정말로 찢을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 하나가 바로 병자호란이죠. 정묘호란을 거쳐서 병자호란까지 가는 시대적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와치를 이어 즉위한 후금 태종은 본격적인 명침국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태도에 대해서 유심 있게 관심을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후금과 명나라는 이미 결전, 태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6만 대군을 명과 후금 사이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조선과 후금에서 조선이 인주가 정말로 애매모호한 정책을 쓰고 있죠. 광해군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물러났을 적에 배척을 한 게 명나라였습니까? 그 배척한 명나라에 대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다시 후금이 강해진 것을 보고 인조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와중에 조선의 친명 배금 정책은 태종을 크게 착각하게 됐죠. 인조 5년에 정묘 호란을 거쳐서 파죽지세로 남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묘 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1627년에 일어나서 다시 9년 후에 병자 호란이 일어났는데 거의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3만 군사를 보내왔다는데 3만 군사는 후금의 전체 병력이 아니고 6만 중에 3만을 빼갖고 온 거죠. 3만 아직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좀 대치를 하고 있었고, 자, 이 소식을 듣는 인주는 강화도에서 수연세자는 전라도 전주로 피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됐죠. 어떻든 당시 후금 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군대를 오랫동안 조선에 주둔해 줄 수 없었죠. 그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병법에서 명나라와 후금과 조선과 나눠서 두 개의 전술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금이 내부 관계로 의해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 화친을 맡게 되는 것도 후금이 제의를 맞아주고 형제지맹으로 맡게 되고, 그걸 맺은 후에 다시 강화를 성립하여 다시 후금을 철수시키죠. 양국 군대는 피자 압록강을 넘지 못하고 서로 후금과 강화해도 조선은 명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약간은 후금이 양보를 하고 조선에 머물리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발수 철수시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다시 왕권을 잡으면서, 여덟 번째 아들이 왕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군신 관계를 맺자고 얘기되죠. 그 군신 관계를 맺자고 얘기한 것은 청나라가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청태종 황제라고 부르며 여기는 명나라와 후금과 청과는 둘 중에 하나밖에 천황이 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논란을 일자 인주는 그 국서를 받지 않고 반대를 하죠. 이 반대를 하면서 청태종 즉시 때 사신이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여를 했으면서도 심양에 갔으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참여한 상태에서 각국의 신하들이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그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낙은 그 예의를 갖추지 않고 거부를 하죠. 청태종은 화가 났죠. 대청 황제를 칭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습게 보냐라고 얘기하죠. 이게 병자호란이 발발된 거죠. 결국 청태종은 이해 11월 달에
12월 달에 청군 7만 명을 데리고 몽구군 3만 군, 한군 2만을 도마 12만 군이 대군을 모아 말 그대로 조선을 그냥 친정 직접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침략이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 군신지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명을 치기 앞서 사실적으로 명의 동맹국인 조선을 선제 공격을 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결을 끊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럴 때 청군이 조선을 침략을 하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다 뺏기게 됩니다. 정묘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의 공격을 대비하여 북변의 방어를 썼지만 그것은 그렇게 강한 방어 전략이 아니죠. 그 핵심 인물이 임경업 장군이 있었죠.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임경업 장군이 저쪽 북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상 역부족했죠. 청나라 군대는 조선이 설치한 북변의 여러 주요 방어점을 그냥 말 그대로 아무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리죠. 그게 바로 압록강을 거쳐서 밤낮을 달려서 거의 10일 만에 한양에 육박해 들어옵니다. 얼마나 청태종이 화가 났을까. 이게 바로 배척이죠. 배척을 시키면서 어떻게 배척을 시키냐에 따라서 명나라를 배척시키냐 금나라를 배척시키냐 하면서 인조이에게 확실치 못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광해군이 더 나을 수 있죠. 중립 외교 정책을 썼던 광해군이 날 수 있는데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척한다는 이유로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을 쫓겨내고 다시 그러면서 껄군 후금이 강화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그 신하들 잘못된 우리 조선시대에 명나라가 군신관계를 맺고 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부자관계까지 맺게 되잖아요. 그 부자관계까지 맺는 과정에서 그런 게 광해군이 오히려 현명한 그 중립정책 시험에서 광해군 중립정책은 꼭 나오죠. 그와 연결된 인조반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와 연결된 그 내용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바로 연결되죠. 후금 그러니까 일단은 명나라가 전체적으로 한족이 중국을 다 석공을 했지만 사실상 그 후금 금이 나중에 만들어진 후금이죠. 후금이 강해지면서 조선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정치를 외교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외교 정책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 기타 등등 있는 외교 정책이 우리는 태평양을 근거로 해서 외교 정책을 잘못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선이 시대에서부터 한반도는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순환을 겪게 된 거죠. 어쨌든 일사천리로 말 그대로 일사천리가 아니죠. 파죽지세라고 하죠. 일사천리가 파죽지세로 청군은 12일 만에 한양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뭐 강화도, 한성, 수원 할 거 없이 바로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도성 방어는 그냥 순식간에 어쨌든 조선 조정은 막으려고 했지만 청군이 개성을 통과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화도 모든 것의 방어망이 거의 다 그냥 수도 없이 많죠. 뭐 감찰사 누구누구 하지만 그 이름들은 우리가 사실상 애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었죠. 셋째 아들은 임평대군이죠. 그걸 데리고 강화도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종묘사직의 힘줄을 받는다는 명목할 하에 종묘사직이 언제 정말로 땅에 떨어질지 모르죠. 이때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장군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조와 세자를 보호를 하겠지만 결국 인조와 세자는 강화도로 가고 말죠. 그러나 그때 이미 청군은 선봉부대는 서울 북쪽 홍제원 쪽으로 홍제원 아시죠? 도착하여 곧바로 그냥 강화도 들어간 길목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길이 막힌 인조는 도성으로 다시 들어와 대책기를 구했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청군 진영에 그 홍제원에 도착한 청군 진영에 술과 먹이를 먹이면서
출병을 왜 했느냐라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인조와 세자 일행은 남한성으로 도주합니다. 남한산성으로, 경기도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영의정은 그 야음을 타서 또 강화도로 옮겨갈 것을 주장하죠. 강화도가 그죠? 그 섬이 있기 때문에 주장했지만 그 다음날 인조 일행은 강화도행을 시도를 해요. 시도했지만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서 행군 조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강화행을 포기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인조는 잘못된 주관도 없이 이 광해군의 반정, 인조 반정을 이끌어 갔으면서도 명과의 관계를 명확하지, 소위 말해서 외교 정책을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이 조선이 아주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죠. 조금 이따 치욕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수호대라고 있죠. 수호대. 거기에 남한산성 안의 군사는 약 조금 넘길 정도인데 그 군사들을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비축민은 그냥 50일 정도만 견딜 수밖에 없는 양이었죠. 50일? 남한산성 포위하고 있는 청군이 50일이 아니라 100일을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인주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인주는 뭐 각국의 관찰사들이라든가 병사들에게 군사를 명예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심지어는 명예까지도 구원병을 요청해줘. 근데 그걸 남한성을 선수 아시다시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있는 무려 11만이나 대군을 데리고 있는 청군을 택도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청의 선봉대가 어떻게 됩니까? 남한산성이 이뤘고 청의 주력군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에 입성합니다. 그 길로 바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이 이르죠. 한강에 지금 광진교 있잖아요. 광진교 폭이 한강에서 제일 가깝고 압구정동 그쪽이 제일 가까운데 최초로 서울에서 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광진교죠. 그 길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이 바로 들어갑니다. 양군, 청군과 조선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이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척후병 이렇게 감시하는 척후병 수십 명을 죽이는 어떤 그 정권에 있을지 모르지만 큰 싸움이 없이 청군은 남한산성을 봉쇄합니다. 40여일 지났죠. 50일 정도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40일 지났습니다.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남한산성 인내 인조 일행은 피란민들은 저희 포위와 춥잖아요. 속한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이때 다른 관군들은 남한산성에 이르기 도착하기 전에도 그냥 와해가 돼요. 이 관군들은 계속 대패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성기들을 봉기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명도 자기 내의 국내 사정에 있어서 원병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한산성에 있는 인주는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에 굴복할 수 있는 시간만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인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화파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립무원이 된 거죠. 이제 점차 광구도 패배하고 남한산성이 고립되니까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 된 상태가 돼야 이때에서 또다시 최명길을 위시한 주화파, 금청나라와 다시 화친을 하자, 좋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듬해 1월 달에 청에 보내온 국서에서 이렇게 칭하게 되죠. 조선들 사이에서 큰 무리가 일어나고 말죠. 1월 20일에 청태종이 항복을 종용하면서 인주로 하여금 청에 나와서 항복할 것을 권하죠. 항복할 걸 권하자 척하는 자를 갖다가 2~3명을 잡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상태에 강화도는 이미 함락을 했고 즉각적인 항복을 종용하게 하게 되면서 청군은 강화도를 급습했고 그때 강화도 역자도 역시 그 지키고 있었던 군사는 모조리 거기 성안에 있던 복림대군과 인평대군들은 늘만 남게 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없죠. 이게 상태가 심각하게 급박하자 내관들은 강화도를 탈출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 성이 함락되고 천국은 성 안에 들어와 왕족들을 감금하고 민가를 불지르며 살인과 약탈을 자행합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어? 뭐 내관들. 자, 이래가지고 강화도는 아주 그냥 그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를 지키고 있던 그 관이라든가 그런 관군들이 또는 민간인들조차도 바다에 뛰어들어 목을 매어 순절한 경우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말 그대로 용의 주도한 계획하에 그리고 재빠르게 그리고 기밀하게 대응하였고, 그 반면 조선군은 마음이 준비도 못한 채 인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쌍한 백성 등만 급습을 당하면서 인력과 물력 모든 것을 아무런 것도 결집해 보지 못하고 완전 참패를 하게 참패. 왕 하나 잘못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조 반정이라 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명목을 찾으려 했지만 그 명목 속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뭐 광해군이 누구를 죽이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명나라와 명나라를 배신했다라는 그 신하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그 신하들 때문에, 조선의 신하들 때문에 결국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불쌍한 백성들만 이렇게 고난과 고충을 겪게 됩니다. 자, 청군에 의해서 강화가 함락된다는 소식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세자민과 그 두 대군은 어떻게 될까요? 200명 정도가 포로가 돼서 남한산성으로 호송되어 옵니다. 이 청군은 복림대군과 이 여러 가지의 그것을 상태를 보여주면서 인조에게 보여주면서 항복할 것을 정리해줘. 그걸 본 인조는 어떻게 됩니까? 척화 또는 주전론자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었으나 강화도 함락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 인조는 결국 항복하기로 결심할 수 없죠. 척화라는 것은 뭐냐? 명나라를 섬기자. 주전론자는 그게 아니다. 이미 후금 청나라가 대세니까 청나라와 화친을 맺자라는 것이 주전론자죠. 척화론과 주전론 사이 결사적인 반대에도 이미 차기 복림대군과 그 대군 두 명이 포로 잡혀가지고 인지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복을 안 할 수 없죠. 결국은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청나라의 그 군인도 남한산성에 들어와서 조건을 서로 상호 조율한 끝에 항복조약을 맺게 됩니다. 항복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은 청에 대해서 뭘 해요? 군신예를 갖출 것. 그러니까 명나라의 군신과 관계 또는 거기서 부자 관계까지 맺을 정도 그렇게 맺었던 명나라가 맺었던 것을 청나라가 이미 명나라는 폐허 약해지고 청나라가 자기들을 모셔라. 이는 군신의 예의를 행할 것을 강요했죠. 그래서 명예에서 받은 고명 책임을 버리고 그 인주를 버리고 명과의 관계를 끊으며 명의 연호도 버리고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들이 아들을 청에 인주를 보낼 것을 강요합니다. 이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할 것. 청나라가 명나라를 싸우러 갈 때 원군을 파견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청이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를 공격할 때 병선도 보내라 합니다. 청의 대신을 파견할 때 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며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종의 도망자를 다시 잡아서 보내라. 이렇게까지입니다. 야, 이렇게 청의 내외 모든 관계에서 혼인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또 향후에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항복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 사신을 청해 인도해 보내고 청해 때가 되면 조물을 바출합니다. 이 정묘 호란 때의 강화 조건에 비하면 더 굴욕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 조약이 성사되고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을 나가 지금 송파구 삼전동 잠실에서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성화의 맹, 그러니까 그 맹 의례를 행사했는데 말에서 내린 인주는 세자를 비롯한 500여 명의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청태종을 향해 3배 9고2랍니다. 머리를 찢습니다. 3배를 절을 하면서 머리 이마를 찢습니다. 자, 여진족이 이 천절을 아려낼 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라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3번 절하고 삼전도가 절의 삼전은 또는 그 청나라 그 청태종에게 3번을 절했다고 해서 삼전도를 합니다. 그 의례가 끝나고 인주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창경국으로 항구합니다. 지옥적인 거죠. 삼전대는 청태종의 공덕을 칭송하고 청군 승전을 기리는 삼전대비가 세워졌고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하던 연호 대신에 숭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청군은 항복 조약대로 수연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그 가족을 인질로 삼고 척화 주전론자였던 인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거느리고 심양으로 들어가죠.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청의 희회에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척화를 주장해 다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르길 이들은 사막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었죠.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선비들이 그 자리 매김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송시열 이 사막사전에 지은 것들이 18세기에 이르까지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병자호란 단기간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전란의 상처는 너무나 컸고 깊었습니다. 강화도 함락이 인조는 남한산성 출성을 갖다가 요인으로 강화도 함락의 책임을 물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강화도 남한산성에 잘못된 그 장군들을 또 죽이는 이는 일까지 합니다. 자, 전란 수습 과정에서도 조선 포로들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고 청으로 잡아간 포졸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죠. 사대부속도 백성들이까지 각계각층이 망라했고 청은 이들을 되돌려주는 대가로 몸값을 또 요구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백성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심양에 드나들기도 했었고 조선 측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한정없는 그런 그 쉽게 말했으면 몸값에 속가가 몸값이거든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속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안이 파산되고 사대부 여성들에 대해서는 순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교 윤리에 저촉되는 삼아 이혼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온다.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해서 돌아온 온 여자들, 이 임신해서 온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환양년 이런 말이 아주 비속어가 되죠. 지금 뭐 이런 말 써서 알겠지만 그때 나온 말이 환영년이라는 말이 사회적 비속어가 그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병자호란 후 이 대청, 4대, 이 대명, 의리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청태종은 계획대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항복한 조선군과 조선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청군은 조선에 철병하는 도중에 어떻게 명군에 주도하고 있던 것을 공격할 때도 우리 백성과 우리 군인들을 이용한 거죠. 이 정도로 악독한 청나라 병자호란 후에
어떻게 끝까지 우리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던 거죠. 자, 인조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굴욕적인 항복을 행한 처지였기에 청에 대한 적대감이 더할 수 없이 깊었을 것이죠. 본 개인적 생각으로는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의해 조선 국왕으로서 이렇게 임명돼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는 청에 기를 수 없는 처지에 또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조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비굴하고 아주 굴욕적인 왕과 전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명과 청, 양명 외교의 상징적인 그 원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척화였습니다. 척화, 화친과 척화. 병자호란 이후 망하기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 관계의 양면책을 취했지만 그게 사실상 크게 바라지는 못했죠. 이것이 명이 멸하자 조선 조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화친족을 맺었던 양면책을 썰었던 사람마저도 인격업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은 대명 4대 질서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던 대의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념의 인물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명의 멸망 이후에 임경업 등 죽음으로 상징되는 조선 조정의 대청 4대라고도 불리지고 있는데 이것은 뿌리 깊은 숙명 반청 여론의 변화로 썼던 거죠. 인조의 죽음과 효종 즉 이후 숙명 반청론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지만 효종 주기와 함께 숙명 반청 여론은 다시 대청 복수와 대명 을이 양쪽으로 나눠서 북벌론으로 또다시 변모되면서 효종 제10년간 조선시대의 아주 중요한 국가 시책으로 됐죠. 아주 치욕적인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숙종 초에 북벌론이 또다시 폐기가 됩니다. 대청, 청나라의 복수 노선은 또 살아있게 되죠. 대명의리 노선은 여전히 살아남아 조선 후기까지의 이끌어낸 핵심 이데올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처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청 4대라는 청나라를 4대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머릿속 이념적으로는 대명 의리를 고수하는 양면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선 후기 가면서 더욱더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경업 또는 송시열에 의해서 대명 의리 표본이 재조명되는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자, 조선이 성립된 태조 이성계가 1392년 그죠? 1392년에 거치면서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명나라를 한테 구원을 청하면서 그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주는데 임진왜란 때 참여했다는 논리로 이렇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아주 짧은 경우에 치욕적인 관계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그 중에서도 병자호란과 조선 사이는 대청이라는 것과 끝까지 대명을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조선 사이는 이데올리게 겪게 되고 조선 후기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조선시대가 왜 필요했느냐라고까지 하는 그런 논리까지도 나타나게 됐던 것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